안녕하세요. 수다몽더 쉬스토리입니다. 자, 오늘은 황제 못지않은 권세를 누린 여인, 북송의 측천무라고 불리는 유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수다몽 영상은 야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주의해주세요. 907년 당나라가 멸망을 하고 무인들이 앞다투어 여러 나라를 세웠는데 조광윤이 960년 송을 세우고 972년 중국을 통일합니다. 자, 이렇게 송나라가 부흥을 했지만 1127년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에 쫓겨서 남하를 한 뒤에는 남송이라고 불리게 되면서 송나라는 북송, 남송 이렇게 구분해서 불리고 있습니다. 983년 북송 2대 황제인 태종 조광이는 모든 황자들을 왕으로 봉하고 각자의 영지를 다스리도록 명하는데요. 당시 16살이던 셋째 아들 조항도 한왕으로 봉해집니다. 이제 궁에서 나와 자유롭게 살게 된 한왕 조항은 마치 새장에서 빠져나온 새처럼 자유롭게 살았는데 그때 평생을 사랑하게 될 여인을 만납니다. 조항이 만나게 된 이 여인의 이름은 유아. 황실에서는 유아가 명문가 출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유아의 본적은 태원이고 할아버지 유연경은 5대 10국의 후진 후한에서 우효의 대장군을 지냈고 아버지 유통은 호접도 지휘사를 지냈고 또 어머니 방씨 역시 명문가 출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황실의 기록은 유아가 나중에 태후가 된 후 수렴청정을 할 때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만든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품으로 달이 떨어지는 꿈을 꾸고 유아를 임신했다는 등 유아가 태어날 때는 좋은 징조가 수없이 많았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건 역시 조작일 확률이 많죠. 유아의 아버지가 송태조 조광윤을 따라 함께 북한 정벌을 갔다가 전사를 하고 어머니가 유아를 데리고 친정에서 살았는데 가세가 급격히 기울어서 힘든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마저 돌아가시고 어린 유아는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는데 오늘날의 북과 비슷한 악기인 도구를 치는 기술을 배워서 도구를 연주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대장장이 공미를 만나 일찍 부부의 연을 맺고 두 사람은 이렇게 계속 가난하게 살 수 없어 하며 도읍인 개봉으로 함께 향하게 됩니다. 굉장히 사람 좋은 공미는 여러 사람을 사귀며 어울렸는데 그 중에는 황자인 이 조항의 하인 장기도 있었습니다. 조항은 당시 한참 풍류에 빠져 있었는데 익주의 여인이 그렇게 아름답고 재주가 많다며 그 익주의 여인을 좀 찾아서 데리고 와봐라 하며 하인 장기에게 시킵니다. 근데 마침 이 유아와 공미가 익주에서 살다가 온 것을 안 이 하인 장기가 공미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공미는 다시 자신의 아내 유아에게 이 말을 했고 유아는 이거야말로 인생 역전이 될 수 있는 기회니 절대 놓치지 않으리라 결심을 합니다. 이리하여 조항과 유아가 만남을 가지게 되는데 조항은 아름답고 총명한 유아에게 푹 빠져버립니다. 유아는 이때부터 조항과 함께 지내게 되는데 이 어린 남녀가 첫사랑에 빠지면 결코 갈라놓을 수 없을 만큼 불타오르게 되죠. 열정적인 사랑을 하게 되는데 조항이 유아를 너무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바람에 건강이 나빠질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자 이 사실을 안 조항의 유모 진국 부인이 태종에게 또 이 사실을 알렸고 마침 아들을 명문가의 교수와 결혼시키려고 준비를 하던 송태종 조광이는 노발대발하면서 유아를 쫓아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유아에게 푹 빠진 조항은 유아를 놓을 수 없었고 유아를 자신의 하인인 장기의 집에 숨겨두는데 유아는 이후 10년 동안이나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조항은 아버지 조광이의 뜻을 받들어 대장군 반미의 딸 반씨를 아내로 맞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억지로 갈라선 조항이 반씨를 따뜻하게 대했을 리 없고 반씨는 시집 오자마자 냉대를 받게 되죠. 게다가 아버지 반미마저
북벌에서 패해서 큰 벌을 받게 되면서 친정의 세력도 기울기 시작했고,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하던 반씨는 시집을 온 지 몇 년 지나지 않아 우울증을 앓다가 사망하게 됩니다. 송나라의 태조 조강류는 황제가 어려서 황제의 엄마 태우가 섭정을 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형이 죽으면 아우에게 황위를 물려줘서 나이가 많은 사람을 군주로 세운다는 국책을 내놓았었죠. 제2 말기에 아들 조덕소가 점점 성장을 하니까 내가 괜히 그런 걸 국책으로 세웠어 하면서 후회를 하긴 했지만, 이미 동생 조강이의 수중으로 넘어간 황권을 찾아올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조강이가 황위를 물려받게 되었고, 또 이 규칙대로라면 조강이는 동생 조정미에게 황위를 물려줘야 됐고, 다시 조강윤의 두 아들인 조덕소, 조덕노에게 황위를 물려줘야만 했던 것이죠. 하지만 황제가 된 조강이는 이렇게 황위를 물려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979년 압박에 못 이긴 조강윤의 아들 조덕소가 자살을 했고, 2년 뒤 조덕노도 병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생 조정미는 982년 영모를 꾀했다는 제명으로 방주로 유배를 가서 1년 난집 살다가 또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죠. 조강이는 원래 큰아들 조원자에게 황위를 물려주려고 했는데, 조원자는 혈육을 줄이는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었고, 조정미에게 이 황위를 돌려주라는 간청을 했지만 조강이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강미가 병사를 하자 이에 절망한 조원자가 도궁에 불을 질렀고, 그 일로 감옥에 갇히고 황위 계승권을 잃게 되죠. 그래서 태종 조강이의 둘째 아들 조원이가 다시 황위에 올랐는데, 병에 걸려서 또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자 이번에는 셋째 아들 조황이 황위에 오르게 되는데, 이것이 유아에게는 호재가 됩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은둔 생활을 해야 됐던 유아는 그 기간 동안 열심히 책을 읽으며 예전에 그 순진하고 무식했던 소녀에서 지적이고 책략에 능한 여성 정치가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태종 조강이는 말년에 의심이 많아졌는데, 이 모든 황자들의 경쟁을 뚫고 황위를 물려받은 조항, 유아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권모술수가 뭔지 또 배우게 됩니다. 998년 드디어 황위에 오른 진종 조항은 당당히 유아를 궁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궁에는 이미 황후 각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궁에는 아름다운 여인들이 넘쳐났죠. 하지만 조항은 어리고 순수한 시절에 만난 유아만은 그에게 아주 특별한 여인이었습니다. 거기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숨어 살아야 했던 이 사랑하는 여인에 대한 애틋함이 있었기 때문에 유아는 조항에게 있어 진심으로 사랑한 단 한 명의 여인이었던 겁니다. 유아가 입궁을 했을 때는 이미 나이가 30쯤 되었었으니 진종의 모든 후비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가장 총애를 받은 것은 유아였습니다. 유아가 입궁하자마자 진종은 유아를 바로 귀비로 책봉하려고 했는데 재상 이항이 반대를 하고 나서죠. 산전수전 다 겪은 유아는 이 일을 크게 만들지 않고 후비 중 가장 낮은 품계인 미인의 지위를 순순히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진종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던 다른 후비들은 아무도 유아에게 함부로 할 수 없었고, 그녀보다 지위가 높은 후비들도 유아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썼죠. 황후 각시는 아들 셋을 낳았었는데요. 둘은 요절을 했고 또 둘째 아들마저 9살에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충격을 받은 황후 역시 병사를 하게 되죠. 황후 각시가 병사를 하자 진종은 유아를 바로 황후로 책봉하려고 했는데 또 조정 대신들이 반대를 하고 나섭니다. 미천한 신분의 유아를 황후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것이었죠. 진종은 유아를 10년이 넘게 그림자로 살게 했기에 이제와 보상을 해주려고 하는 것인데 또다시 반대에 부딪히니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그렇지만 유아는 전 괜찮아요, 황후 같은 건 안 해도 돼요 하면서 사양을 하는 제스처를 취하죠. 진종은 대신들의 반대에 부딪혀 유아를 덕비로 올려주는데 그쳐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몇 년 동안이나 황후 자리는 비어 있게 되는데요. 이 상황에서 유아가 아들이라도 탁 낳는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진종의 총애를 받으면서도 아들을 낳지 못합니다. 진종은 5남 1녀를 두었지만 성인이 되기 전 모두 사망을 해서 후계자가 없는 상황이라 역시 또 고민이 큰 상황이었죠. 진종은 만약을 대비해서 동생 월왕 조원분의 아들 조윤양을 궁으로 불러들여 놓긴 했지만 자신의 아들이 태어나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황후각시가 사망한 지 3년째 되던 해에 덕비 유아가 황자를 낳습니다. 진종은 너무나 기뻐하며 황자가 3살이 되었을 때 유아를 드디어 황후의 자리에 올려주게 되죠. 하지만 사실 이 황자를 낳은 것은 유아가 아니라 유아의 시녀 이씨였습니다. 시녀 이씨의 할아버지는 오월왕의 옛 부하였는데 유아의 오빠 유미는 유아의 지원을 바탕으로 이 경성군기를 장악한 무승군 절도사가 되었고 오월왕의 딸을 아내로 맞은 것이죠. 유아에게 오빠가 있었다고요? 사실은 친오빠가 아니라 전남편 공미입니다. 유아는 공미를 자신의 오빠로 삼고 성도 유씨로 바꾸게 한 겁니다. 당시 40줄인 유아가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은 진종과 유아가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유아의 외척들이 이 대리모를 데려와서 아이를 낳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와전대에 퍼져나가면서 후세에 유아가 껍질을 벗긴 고양이를 이비가 낳은 태자와 바꿔치기 했고 이비는 이상한 아이를 낳았다는 죄명으로 이 냉궁에 유폐되었다는 이야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시녀 이씨는 이후 이 숭량현군, 제인, 또 숭룡 등에 책봉되었고 딸을 한 명 더 낳습니다. 유아의 오빠 유미의 관직도 더 높이 올라가게 되죠. 유아가 황후의 자리에 오른 이후 진종의 건강이 점점 더 나빠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유아의 입지는 오히려 더 올라가게 됩니다. 영리하고 정세를 분석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진종이 국사를 돌보는데 도움을 주고 있었고 진종이 계속 병을 앓으면서는 국사를 아예 유아에게 맡겨버리게 됩니다. 송나라의 황제는 재상들의 과도한 권력 장악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시로 이 재상을 바꾸었었는데요. 당시 재상 왕흠약은 사학에 정통하고 재능과 학문이 뛰어난 인물이었지만 외모와 성격이 추악하고 욕심이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왕흠약은 공신 구준을 모함해서 밀어내고 대권을 장악했는데 시간이 지나자 또 그의 자리 역시 자연히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오랜 시간 권력을 쥐고 있었다는 이유로 부재상 정의에 의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예전에 쫓겨났던 재상 구준과 정의는 예전부터 좋은 친구였는데 정의는 왕음약을 몰아내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구준을 다시 재상의 자리에 앉히는 것으로 우정을 증명하게 되죠. 하지만 정작 구준이 재상이 되자 정의와 갈등을 겪게 되면서 두 사람은 반목하는 사이가 되고 맙니다. 구준은 진종이 몸져 누운 후에 황후 유아가 정사를 맡아서 하는 것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런 구준의 생각을 잘 알고 있던 유아는 구준과 갈등하던 부재상 정의와 정치적 동맹을 맺고 있었죠. 정의의 아들이 유아의 오빠 유미의 큰 외삼촌의 아들 정유현의 딸과 결혼을 하면서 두 사람은 더욱더 단단한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이때 구준은 환관 주희정을 통해서 진종과 독대를 하는데요. 구준은 태자에게 국사를 보게 하고 자신이 보정을 보는 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합니다. 진종은 그래, 내가 생각을 좀 해보마 라고 대답을 했는데 구준은 진종이 자신의 의견에 동의를 했다는 생각을 하죠. 기분이 좋아진 구준은 한리막사 양옥을 불러서 조서의 초안을 잡도록 합니다. 그리고 너무 기쁜 나머지 술을 먹고 이 사실을 막 떠벌리고 다녔고 이 일은 정의의 귀에 들어가게 되죠. 정의는 곧장 입궁을 해서 진종을 접견해서 구준의 이야기를 말하는데 구준이 입을 가볍게 놀린 것에 진종도 화를 내게 됩니다. 이때 유아가 옆에서 한몫 거둡니다. 구준은 사실 어린 태자가 황제가 되면 권력을 독차지할 속셈인 것이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 구준은 재상직에서 쫓겨나게 되죠. 자, 이렇게 구준이 궁지에 몰리자 구준을 밀고 있었던 환관 주혜정이
자신에게 불똥이 튈까 두려워서 이럴 바엔 한번 뒤집어 보자 하며 정변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정변은 실패를 했고 구주는 놔주로 유배를 갖고 정의가 대권을 손에 넣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진종이 세상을 떠나는데 궁국대사는 황후가 처리하도록 하라라는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이 유아의 아들이 어린 나이에 황제가 되니 그가 바로 인종, 그리고 유아가 수렴청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유아의 정치가 처음부터 수월했던 것은 아닙니다. 구준에 맞서기 위해서 잠시 동맹을 맺었던 재상 정의가 있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져 있었죠. 어린 황제를 데리고 국정을 돌봐야 하는 태후 유아를 얕보는 조정 대신들로 조정은 가득했고, 정의는 이런 대신들과 손을 잡고 궁국대사는 황후가 처리하라는 이 진종의 이 유조를 일시적 권한 대행으로 바꿔버리고 이 유아의 실권을 뺏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의의 실수는 유아를 얕본 것이었죠. 뇌윤공은 황릉건설을 감독하는 사람이었는데 천문을 관측하고 길을 택이라는 사천감의 말을 믿고 멋대로 황릉의 위치를 옮겨서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공사가 반쯤 진행이 되었을 때 거기서 물이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뇌윤공은 그곳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는 곳이라는 말만 믿고 이렇게 황릉의 자리를 옮긴 것인데 정말 큰일이 나긴 한 것이죠. 이 일은 사실 정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지만 유아는 정의가 악심을 품고 한 일이라며 정의를 역모로 봅니다. 뇌윤공은 처형당하게 되었고 정의는 구준이 유배를 간 것보다 더 먼 애주로 유배를 가야만 했죠. 유아는 이렇게 진종이 사망한 지 4개월 만에 모든 권력을 틀어지고 반대파를 몰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진종 말년에 여러 폐단을 없애는 일을 시작하는데요. 불합리한 정치 제도를 바로잡는 것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이죠. 당시 신하들은 서로 결탁을 해서 부정을 저지르고 자신의 친척들을 조정에 끌어들였고 이들은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자,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유아는 이 관원들의 친척들에게 상을 내리겠다라는 구실을 내세워서 조정 관료들의 친인척 명단을 확보했고 실제로 몇몇 사람들에게는 상을 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명단은 관리들의 폐단을 척결하는 데 사용되죠. 진종 말년 5기라고 불렸던 왕흠약, 정의, 임특, 징팽년, 유승규 그리고 이들과 관계된 친인척 일가들이 모두 파면되었고 왕증, 여의간, 노종도, 장지백 이 네 사람을 중심으로 명신들이 임용되어서 새로운 정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진종 후기에 물길을 열고 농업을 장려하면서 조정의 수입이 대폭 증가하긴 했었는데 이 당시에 또 군간 건설도 했었고 조정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사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면서 아주 많은 비용을 지출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적자가 났기 때문에 국고가 텅 비어있는 상황이었어요. 거기다가 왕흠약과 정의 등이 단사와 영지버섯을 채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깊은 산으로 몰아넣으면서 수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었었죠. 유아는 어린 시절 어렵게 살았던 것을 잊지 않았고 누구보다 하층민들의 고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농민 봉기를 겪으면서 정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삶부터 먼저 안정을 시켜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유아는 전국의 군간 건설을 멈추게 하고 단사 채취 노역이나 금사 채취 노역 그리고 각지의 영지버섯 채취 노역을 금지시키고 또 사원에 공물을 바치는 것도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돈을 녹여서 종을 만드는 것도 금지시키고 또 도교 사원의 행사도 줄입니다. 그리고 죄인도 대거 사면을 시키고 또 세금도 줄이고 곡물 가격 평준화도 시행을 하죠. 그리고 민간에서 사용되고 있던 지폐인 교자를 국가에서 정식 화폐로 유통시키면서 경제도 안정을 시킵니다. 자, 유아가 자신의 외척이 있었다면 자신을 비호할 세력으로 만들었겠지만 명목상 유일한 친족인 의형제 유미만이 자신의 충실한 외척이 되어 주었는데요. 이런 유미조차 진종이 사망하기 1년 전에 세상을 떠나면서
유아는 완벽한 자신의 편이 없다는 것에 항상 외로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미가 사망한 후에는 그의 아들 유종덕을 총애하면서 유종덕이 총애하는 사람이면 무조건 중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종덕마저 24 젊은 나이로 요절을 하는데요. 유아는 매우 안타까워하면서 유종덕의 친척들을 또 관리로 등용을 했는데 유미의 사위 마계량은 사관에 들어가고 싶어서 시험을 봤지만 학식이 부족해서 합격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유아가 시험관에게 대신 시험을 보게 해서 그를 합격시킵니다. 정치에 있어서는 굉장히 엄격하고 신중한 유아였는데 자신의 외척을 갖고 싶은 목마름 때문이었는지 이 유미의 일가에게만큼은 지나칠 정도로 관대하게 대해서 오점을 남기게 된 것이네요. 자, 그러는 사이 어린 황제가 점차 성장을 하면서 조정 대신들은 두 갈래로 나눠지게 됩니다. 태우 유아에게 이제 그만 정권을 황제에게 돌려주라는 상소를 올리는 대신들이 있었는데 유아는 이것을 자신의 권력에 도전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이들을 유배해 보내버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들 인종과 척을 진 것은 아닙니다. 유아는 아들 인종의 권력을 통제하긴 했지만 어머니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항상 인종의 식사에 신경을 썼고 도움이 되는 책을 읽도록 독려를 하며 교육에도 힘썼다고 합니다. 유아의 권력이 굳건한 것을 확인한 대신들은 이번엔 반대의 모습을 또 보입니다. 유아에게 무측천의 전례에 따라 유씨 선조들을 위해 칠묘를 세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는 상소를 올리죠. 그리고 정립이라는 사람은 무후림 조도를 바치기도 합니다. 이런 아부가 계속되자 마음이 흔들린 유아가 조정 대신들에게 무측천은 어떤 사람이냐 라고 물었는데 참지정사 노종도가 단호하게 당황조의 죄인입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자 유아는 무후림 조도를 내팽개치면서 무측천이 한 대로 할 수는 없지 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유아의 마음속에는 무측천처럼 권력의 최정점에 오르고 싶은 욕망이 꿈틀거리게 됩니다. 1029년 유아는 인종의 이름으로 조서를 하나 발표하는데요. 태우의 생일에 행하는 장령제라는 의례를 황제의 생일 의례와 같은 견원전으로 승격해서 황제가 대신들을 거느리고 유아의 생일을 축하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해 유아는 천성령을 발표해서 자신이 하는 말이 곧 법이 되도록 만들어서 스스로의 위엄과 명망을 강화시켜 나가죠. 이후 유아는 진사를 다시 수리해서 대전 중앙에 자신의 모습을 본뜬 성모상을 만들도록 합니다. 자, 이것은 유아 자신을 신격화하는 작업으로 당대 무측천이 황제에 오르기 위해 여론을 형성하고 신격화해서 대규모 노사나 대부를 만든 것과 흡사한 모습이라고 하겠네요. 유아는 자신은 무측천처럼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했지만 결국 무측천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었던 것이네요. 유아가 인종의 친모가 아닌 것은 앞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인종의 친모였던 이 씨는 후궁에서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황제의 친모라는 것을 밝힐 수가 없으니 굉장히 답답한 마음으로 지냈는데 또 그런 와중에 이 씨의 동생이 관직을 잃고 도성에서 쫓겨나는 일이 생깁니다. 이 씨는 오랫동안 억눌렸던 마음에 병이 들어서 결국 1032년 2월에 사망을 합니다. 유아는 이 씨를 일반 궁녀의 규칙대로 매장을 하라는 명령을 했는데 그때 승상 여의관이 급히 유아를 만나서 이 씨에게 황후의 예로 후한 장례를 치러야 한다는 간언을 합니다. 유아는 여의관의 말을 듣고 완전 분노해서 그대가 감히 내국의 일을 관여하는 것인가? 궁녀 한 명이 죽은 것을 가지고 어찌 그리 깐깐하시오? 하며 소리칩니다. 신이 승상을 맡고 있는지라 정사에는 대수가 없습니다. 태우께서는 유씨 가문이 대를 잇게 할 생각이라면 마땅히 죽은 이 씨를 후하게 장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사실 승상 여의가는 이 씨가 인종의 친모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와 같이 조언을 한 것인데 이 말에 일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유아는 그의 말을 따르기로 합니다. 황후급의 의관과 장식으로 이 씨를 염하고 시체의 부패를 막기 위해 특별히 수은을 관에 넣습니다. 이 씨의 시신은 도성 남쪽 홍복원 안에 안치되었습니다.
1033년 유아는 황제의 골룡포를 입고 예모를 쓴 제왕의 모습으로 종묘에 들어서서 첫 번째 예를 올립니다. 그리고 황태자비 양씨와 인종의 황후 각씨가 예를 올렸죠. 그리고 유아는 군신들에게 응천재성 현공숭 덕자인 보수 황태후라는 아주 긴 시호를 받습니다. 사실 이렇게 긴 시호는 황제만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태후가 골룡포를 입고 긴 시호까지 받았다는 것은 정말 이례적인 일로 황제와 같은 또는 황제보다 더한 권력을 가졌음을 반증하는 것이었겠죠. 자, 이렇게 권력의 최정점을 찍은 유아는 종묘에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몸이 안 좋아졌고 한 달을 앓다가 사망하게 됩니다. 1033년 3월 29일 그녀 나이 65에 사망을 하게 된 것이죠. 인종은 유아와 꽤 사이가 좋은 모자 관계였고 유아가 사망을 했을 때는 굉장히 슬퍼해서 정사를 보지 못하고 며칠 동안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팔왕야 조원엄이 궁으로 찾아오는데요. 조원엄은 태종 조강이의 8째 아들로 인종의 황숙인 것인데 진종의 뒤를 이어 황위를 계승하려는 야심이 있었지만 유아와 인종에게 밀려 좌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유아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고 인종에게 달려가서 사실은 유아가 인종의 생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폭로하죠. 인종은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고 내 어머니인 줄 알았던 그 유아가 내 친모를 구박하고 죽게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친모 이씨가 어떻게 되었나 조사를 했고 죽은 이씨의 묘를 파서 관을 열어봅니다. 그런데 죽은 이씨의 시신은 수은을 넣어 두었기에 살아있는 것처럼 보존되어 있었고 황후의 옷을 입고 있었죠. 인종은 유아가 자신의 생모에게 황후의 옷까지 입혀서 장사를 지내준 것에 또 감격을 했고 여전히 유아를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후 유아의 장례를 치르는데 인종과 대신들은 유아가 종묘에 예를 올릴 때 입었던 골룡포를 죽기 직전까지 걸치고 있었기 때문에 골룡포를 입혀서 장사를 지내야 하는가 고심을 하면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유아가 목표로 쫓고 있었던 무측천도 사실 장사를 지낼 때는 태후의 옷을 입었기에 결국 유아도 황후의 옷을 입고 능에 묻히게 되죠. 그리고 인종은 유아에게 장언명숙 황후라는 시호를 내립니다. 보통의 황후 황태후는 2글자의 시호를 내리는데 유아는 수렴청정을 한 특별한 태후로 존중하는 의미로 4글자의 시호를 내린 것입니다. 유아가 물론 정치를 잘한 편이긴 했지만 유아로 인해 정계를 떠나야 했거나 나름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아 사후에 그녀를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인종은 유아에게 혹 가오가 있다고 해도 그 누구도 비난하지 마라 라는 명을 내립니다. 인종은 여전히 유아를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중국 역사상 용포를 입은 여인이 딱 2명 있었으니 무측천과 유아 2사람입니다. 무측천도 유아도 정치를 잘해서 나라를 안정시킨 여인들이긴 하지만 무측천은 피해 사륙으로 권력을 유지했었죠. 유아도 자신의 권력에 도전하는 이들은 용서하지 않았지만 피해 축청을 행하지는 않았고 더구나 자신이 낳은 아들이 아닌 인종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존경을 받은 것이 무측천과는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오늘은 북송의 무측천으로 불리는 유아, 장언명숙 황후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수다몽더 쉬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